에베레스트 산에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 캐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출신 시골 소년으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산에서는 손가락 3개를 잃었고 다른 산에서는 코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에베레스트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감사일기에 글을 썼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했고 삶과 죽음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돈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정상에서 80피트 아래에서 그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아르센티에프와 그녀의 남편은 등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재용자했습니다. 그녀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등반가들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하나씩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칼파나 다시는 이 산에 오를 자격을 얻기 위해 18년을 보냈고 다른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등에 30kg의 짐을 지고 사원 계단에서 훈련했습니다. 집에 떠나기 전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의도했던 방식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3명의 등반가, 3개의 이야기. 이미 결정을 내린 한 산. 그들은 이미 에베레스트에서 죽어 있었다. 2019년 5월 23일 해발 27,000피트 에베레스트 산. 한 등반가가 한 걸음 더 내려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바람이 그녀의 마스크를 스치며 시속 40 마일로 울고 고글엔 숨 쉴 때마다 김이 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콘크리트를 헤치는 듯하다. 3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세계의 정상에 서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힘든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상에 올랐고 승리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 아래에서 셰르파의 얼굴이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채 일그러진다. 그는 이미 그녀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18시간 전 이 바로 같은 지점을 오르며 그녀에게 돌아가자고 애원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산소 부족한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째 죽어 있었다. 그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부터 한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메시지까지 이것이 칼파나 다시의 이야기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살의 칼파나 다시에게 언젠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거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아마 비웃었을 것이다. 그녀의 배경 어디에도 엘리트 산악인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966년 7월 7일 인도 동부의 작은 마을 오디샤주 덴카나랄의 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주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이다. 덴카날은 사원들과 숲이 우거진 언덕, 그리고 대리석 거리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등반가를 배출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인맥도 없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주말이면 그는 어린 칼파나를 데리고 동네 언덕을 하이킹하러 다녔다. 그 중에는 정상에 사원이 있어 순례자들이 찾는 카필라스 봉우리도 있었는데 이곳은 등산가보다는 순례자들이 주로 찾는 소박한 산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단순한 신발만 신고 그저 아버지와 딸이 숲길을 함께 걸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의 정서적 중심이었고 전통적이며 헌신적인 분이었다. 딸이 안정과 안전을 누리길 바라는 그런 어머니였다. 그리고 칼파나는 어머니가 바라는 바로 그 삶을 살았다. 그녀는 모범생이었고 나중에 1991년에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20대 중반이 되자 칼파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타칸타 다시 박사와 결혼했다. 그녀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 법정에 출석하고 사건을 처리하며 어머니가 바랐던 삶을 살았다. 1996년에 30살의 칼파나를 만났다면 10년 안에 그녀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이의 칼파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변호사였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변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트레킹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안정적인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머릿속에서 이게 전부일까? 라는 속삭임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무엇이었든 간에 2001년 35세의 칼파나, 다시는 다르질링에 있는 히말라야 등산학교에 입학해 기본 등산 과정을 시작했다. 35세였다.
그 나이에 엘리트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특히 고산 등반처럼 신체적으로 혹독한 스포츠에서는 나이가 한 살 더해질 때마다 폐활량, 근육 회복력, 그리고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신체 능력이 줄어든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라이놀트 메스너는 역대 최고의 등반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 그는 20세 첫 주요 봉우리에 올랐다. 에드 위스터스 역시 이 분야의 전설인데 그는 16세에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여성인 준코 타베이는 22세에 등산을 시작했다. 35세가 되면 많은 등반가들이 이미 26,000피트가 넘는 여러 봉우리를 정복했다. 일부는 이 스포츠에서 점차 은퇴하기 시작한다. 지구력이 요구되는 운동에서 신체의 체력적 절정기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 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부상이 쌓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칼파나는 앞으로 18년 동안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하고 버틸 각오만 있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2001년 칼파나는 다르질링의 히말라야 등산학교에서 기본 등산 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은 28일간 로프 기술 훈련, 아이스 클라이밍, 크레바스 구조, 고지대 적응 훈련으로 구성됐다. 칼파나는 35세의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10대 때부터 연습해온 기술들을 배우고 있었다. 다음 해인 2002년 그녀는 고급 등산 과정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 또다시 28일 동안 날카로운 얼음벽과 험한 산악지형에서의 긴 등반이 이어졌다. 칼파나는 그 후 몇 년에 걸쳐 변호사로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한편 한 번에 하나씩 자격증을 따며 체계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쌓아갔다. 또한 칼파나는 엘리트 등반가들처럼 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엘리트처럼 훈련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 이를 쉬는 시간도 필요하며 중요한 기술을 쌓기 위해 해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군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면 이런 식의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칼파나는 시간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만의 방식으로 훈련을 대신했다. 덴카날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에는 카필라스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칼파나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바로 그 봉우리였다. 산 기슭에는 힌두교 사원이 있었고 산허리에 새겨진 1352개의 돌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 칼파나는 흐연을 위해 계단을 올랐다. 수년 동안 칼파나는 매일 어깨에 30kg짜리 배낭을 메고 그 1352개의 계단을 올랐다. 5번 올라가고 5번 내려왔다. 한 번 훈련에 13,000계단이 넘는 셈이다. 칼파나는 수년 동안 혼자 그렇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 고통을 상상조차 못한다. 하지만 35살에 돈도 없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진짜 산에가 형편이 안 되니까 스스로 산을 만들어야 했다. 2003년 37세 칼파나가 우타라칸드의 사타판트 산과 바가라티 산 등정을 시도하는 원정대에 합류했다. 이 산들은 해발 22,000피트의 험준한 봉우리였다. 이 산들을 오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등반 기술, 고지대에서의 지구력, 그리고 산소가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칼파나는 두 봉우리 모두 정상에 올랐다. 칼파나에게 그것은 자신이 진짜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그래서 그녀는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삼았다. 2004년 38세의 칼파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첫 도전을 하기 위해 네팔에 도착했다. 그녀는 개인 저축, 소규모 기업 후원, 그리고 대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그 원정 비용은 덴카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5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다. 그녀는 매 시즌마다 등반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움직이는 얼음탑의 미로인 쿵부 아이스폴을 통과했다. 그녀는 웨스턴 쿰을 통과했고 로체 페이스로 올랐다. 그녀는 약 23,950피트에 위치한 캠프3에 도달했다. 이는 데스존까지 불과 2,300피트 남은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변했다. 제트기류의 강풍,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는 화이트아웃, 정상 등반 시구를 자살행위로 만드는 그런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의 팀은 하산했다. 첫 번째 시도는 공식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35세 등산을 시작해서 38세 23,950피트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칼파나는 이것을 연습 삼아 한 시도라고 여겼다. 다음에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2006년 40세 칼파나는 다시 도전해 이번에는 더 높은 곳까지 올랐다. 그녀는 26,000피트에 있는 캠프4에 도착했다. 그녀는 정상 등반도 시작했고 26,400피트까지 올라갔다. 정상까지는 불과 2,600피트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시 날씨가 악화됐다. 산소 공급도 부족해졌다. 그녀는 하산해야만 했다. 상상할 수 있겠는가? 2번의 도전, 2번의 실패였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 26,400피트까지 올라갔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건 인류의 99.9%가 평생 올라보지 못할 높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칼파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남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008년 42세의 나이에 그녀는 세 번째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그녀의 능력이나 결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평범한 배경에서 비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는 돈이다. 원정에는 수십만 루피가 들었다. 덴카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5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다. 허가 비용만 해도 미화 11,000달러였다. 그리고 장비, 가이드, 셰르파, 산소통, 음식, 교통, 숙박비도 있었다. 그녀는 오디샤 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스포츠부 보조금도 신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인도 스포츠청에도 연락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칼파나는 직접 기업에 찾아갔다. 그녀는 정부가 믿어주지 않을 때 기업마다 찾아가 한 번에 하나씩 후원을 부탁하며 자금을 모았다. 칼파나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그녀는 산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 세 번째 도전에 실패하면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후원자도 지원도 없이 빚만 남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단순한 개인적 야망이 아니었다. 칼파나는 오디아 여성도 모험에 뒤지지 않음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주와 여성들을 대표하는 일이었고 작은 마을 출신의 중산층 여성이 오직 엘리트만이 서 있었던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2008년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네팔 시간으로 칼파나 대시는 남동릉 루트를 통해 해발 29,000피트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인도 국기를 꽂았다. 그녀는 오디샤 출신으로는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 35세에 등산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3번의 도전, 2번의 실패, 1번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다. 그 정상 등정은 그녀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다. 의심을 무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고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2010년 6월 44세의 나이에 그녀는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데날리 산에 도전했다. 데날리 산은 가혹한 날씨와 기술적인 등반, 그리고 약 50%에 불과한 성공률로 유명하다. 그녀는 해냈다. 2014년 10월 그녀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2015년은 그녀에게 전환점이 된 해였다. 1월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아콘카과 산 정상에 올랐다. 7월에는 러시아의 엘브루스 산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칼파나 씨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일부를 체계적으로 정복했다. 그녀는 이 업적을 달성한 소수의 인도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인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등산 업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 칼파나 씨에게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하나의 메시지였다. 인도 작은 마을 여성들도 할 수 있다. 오디아 문화도 인정받아야 한다. 늦게 시작해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그녀는 그 어떤 정상 등정보다도 자신의 유산을 더 분명히 한 일을 했다. 그녀는 2008년 에베레스트 원정 때 사용했던 모든 등산 장비를 오디샤 주립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녀의 등산복, 산소 마스크, 부츠, 아이스엑스 등 그녀를 세계 정상까지 이끌었던 모든 것들을 기증했다. 왜일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소녀들과 여성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2019년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산봉우리 몇 곳을 등반했다. 그해 52세 칼파나는 역사적 도전을 위해 에베레스트에 다시 오르겠다고 발표했다. 왜 다시 가려는지 궁금할 수 있다. 칼파나는 2008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고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 영광이 아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시 갔다. 그 원정대는 새 여성 원정대라고 불렸고 인도, 네팔, 중국의 여성들이 하나의 팀으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칼파는 인도를 대표하게 되었다. 칼파나를 인도를 대표하게 되었다. 탄치 마야 타망은 에발 최초 에베레스트 여성 등정자이자 UN 여성기구 친선대사로 네팔을 대표했다. 리아무만은 중국 대표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의 마지막 멤버가 되었다. 이 원정대는 전설적인 펜바 도르제 셰르파가 조직했으며
그는 에베레스트를 18번 등정한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이다. 네팔 관광청은 이 원정대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정대는 비짓 네팔 2020을 홍보하고 여성의 모험, 스포츠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역량 강화, 지역 협력, 그리고 장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개인적인 무언가도 있었다. 2019년 5월 12일 어머니의 날, 칼파나 씨는 해발 17,500피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 사진에는 그녀를 작은 마을에서 키워주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주며 18년 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쫓는 딸을 지켜봐준 어머니 실라 발라다시 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칼파나 씨는 어머니의 사진 옆에 오디아어로 메시지를 남겼다. 부 아시시 에베레스트. 엄마, 저 에베레스트에서 오고 있어요. 그것은 딸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이 이야기를 아는 모두를 오래도록 괴롭히는 말이 되었다. 칼파나 대신은 정말로 에베레스트에서 돌아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원하던 대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2019년 5월 20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칼파나는 밖에서 산을 바라본다. 그녀 옆에는 숙련된 가이드와 셰르파들이 초조하게 산을 바라보고 있다. 2019년 봄, 산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년간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를 느꼈다. 먼저 5월 초 사이클론 파니가 강타했다. 폭풍은 캠프 2에 있던 약 100개의 텐트를 파괴했고 장비를 60cm가 넘는 눈 아래에 묻어버렸으며 시즌 전체의 고소 적응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원래라면 캠프를 오가며 적응 훈련을 해야 할 팀들이 베이스 캠프에 발이 묶여 날씨가 맑아지기만을 기다렸다. 두 번째로 그해 네팔은 381개의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셰르파와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좋은 날씨가 잠깐 이어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이 750명에서 900명 사이에 달했다. 이는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맑은 날씨가 허락되는 기간 자체였다. 보통 에베레스트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여러 주에 걸쳐 7일에서 11일 정도 정상 등반이 가능한 맑은 날이 있다. 각 팀은 등반 시기가 달라 일부는 일찍, 일부는 늦게 오른다. 이로 인해 등반객이 분산된다. 2019년에는 사이클론 페니 이후 등반가들에게 주어진 날씨 창이 고작 3, 5일 뿐이었다. 이 말은 몇 주 동안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던 모든 원정대가 동시에 정상 등반을 시도했다는 뜻이다.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어쨌든 에베레스트는 엄청나게 크니까.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길은 대부분의 구간이 기본적으로 한 줄로 서서 가는 오솔길이다. 힐러리 스텝 같은 기술 구간은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 서두를 수가 없다.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조심히 올라가야 하며 앞에 200명이 있으면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경험 많은 가이드들은 수백 명이 동시에 정상에 도전하면 27,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큰 지연과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등반가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산소를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래 10시간만 머물러야 하는 데스존에서 12시간, 15시간, 18시간씩 머물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안전 노출 한계를 초과하고 산소가 바닥나게 된다는 뜻이고 결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칼파나는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다. 2008년에 그녀는 이 산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이후 11년 동안 그녀는 모든 대륙의 최고봉을 정복해왔다. 그녀는 여러 산을 산소 없이 등반했다. 52세의 나이, 그녀는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산악인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 역량 강화과 지역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네팔 관광청은 이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도 주목하고 있었다. 같은 주에 또 다른 등반가인 안잘리 쿨카르니도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다른 경로, 다른 결정, 같은 산, 같은 혼잡, 같은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 그래서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상 호전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가이드들이 조용히 걱정하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2일 밤 9시경 칼파나와 팀원들은 마지막 정상 등정을 위해 캠프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들 위로 산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 위 어딘가 3000피트 더 높은 곳에 정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드램프를 켜고 고정 도프에 연결한 뒤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꽤 간단합니다. 밤새 등반해서 해 뜰 무렵 정상에 도달하고 충분한 햇빛이 있을 때 하산하는 겁니다. 정상 등반은 보통 왕복 12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데스존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칼파나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크게 느리진 않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숨도 더 힘들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셰르파 가이드인 겔부 셰르파와 펜바 치리 셰르파는 즉시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등반가를 10시간 만에 정상까지 데려다줄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등반했습니다. 등반가는 천천히 시작해 리듬을 찾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파나가 지속 가능한 속도로 적응하길 바라며 어둠 속을 위로 올랐지만 그 속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 30분이 되었을 때 약 27,500피트 지점, 발코니라고 불리는 곳에서 칼파나는 멈춰서 바위에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쉬고 있을 때조차 숨이 거칠었습니다. 발코니는 보통 삿 캠프를 출발한 후 4-5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칼파나는 약 5시간 반 동안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칼파나 앞에서는 칸치와 리아무가 정상에 오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로프에서는 겔부 셰르파가 칼파나를 점점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칼파나가 숨을 거칠게 쉬고 속도가 느려지고 산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알아챕니다. 마치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듯합니다. 그는 다른 등반가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칼파나에게 다가가 올라갑니다. 디디, 그는 존경을 담아 언니라는 힌디어를 사용하며 말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해요. 당신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칼파나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숨만 고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겔부는 당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에 늦게 도착하니 지금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저어 만류합니다. 겔부는 이번에는 더 다급하게 다시 시도합니다. 당신의 몸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 캠프사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칼파나는 이미 다시 움직이며 위에 로프를 잡으려 손을 뻗고 등반을 준비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칼파나가 천천히 발코니 위로 올라가자 겔부와 펜바치리는 그녀에게 내려가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여러 번 그녀의 속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가야 할 거리를 말하며 이렇게 느리면 정상에 올랐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칼파나는 매번 거절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52세이고 대부분의 엘리트 등반가들이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18년 동안 이 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제 셰르파들이 포기하라고, 돌아가라고, 하산하라고, 실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팀원들은 정상에 올랐고 이미 안전하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원정은 미완성입니다.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사진에는 3명이 아니라 2명의 여성만 나옵니다. 모든 계획과 언론의 관심, 세 나라의 협력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건 당신뿐입니다.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당신은 경험 없는 등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칼파나다시야. 이미 해본 일이야. 오늘은 그냥 좀 느린 날일 뿐이야. 넌 해낼 수 있어. 항상 그래왔잖아. 이건 오만이 아닙니다. 이건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35세에 아무런 돈도 없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여성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이뤄낸 끝에 쌓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칼파나다시는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셰르파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정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정상은 바로 저기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칼파나 다시는 이 결정이 사실상 그녀를 죽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전 9시 에칸치와 리아무가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캠프사에서 12시간 등반 후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직 네팔 2020 깃발을 올린 뒤 즉시 하산을 시작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칼파나는 아직도 오르고 있으며 정상에서 수백 피트 아래에 있고 필요한 속도의 절반만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시간 고통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시간 정상 등정을 예상해 준비한 그녀의 산소통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 바로 앞까지 왔고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4시간째 등반 중이었고 다른 등반가들은 하산하며 그녀를 지나쳤지만 칼파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셰르파 결부는 계속 그녀와 함께하며 더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는 시간을 걱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억지로 내려가게 하거나 직접 업고 갈 수 있을까요? 해발 29,000피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략 오후 12시 55분경 2019년 5월 23일 칼파나다 씨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사캠프에서 거의 16시간 동안 등반해왔습니다. 보통보다 4-6시간 더 걸렸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짓 네팔 2020 깃발이 개항됩니다. 사진이 찍힙니다. 잠시 동안 칼파나다 씨는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거절, 고통이 같이 있었던 건 그녀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상에 올랐고 새 여성 원정대를 완수했으며 어머니와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축하도 셰르파 가이드들의 승리 환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산소를 사용해도 데스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약 16시간에서 20시간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버티는 상태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상태로 넘어가는 임계점입니다. 칼파나는 16시간 동안 26,000피트 이상에 있었습니다. 칼파나는 지금 정상에 서서 상한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직 하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사캠프까지는 최소 4-5시간이 걸리는 하산입니다. 칼파나가 올라올 때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6시간이나 7시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칼파나는 안전지대에 도착할 때까지 죽음의 지대에 22-23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등반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3-7시간 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산소에 대해 말하자면 칼파나의 산소통은 거의 비어갑니다. 그녀는 16시간 등반했습니다. 산소통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각 산소통은 약 4시간 분량의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칼파나는 4번째 산소통을 쓰고 있으며 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칼파나는 이제 생존이 거의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오후 1시쯤 칼파나가 정상에서 하산을 시작할 때 처음 몇 걸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뇌의 명령이 늦게 전달되는 듯 천천히 반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에서 이미 힘들었던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숨이 다 차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로 숨을 깊이 들이쉬지만 마치 젖은 수건을 통해 쉬는 느낌입니다. 그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양쪽 다리에 날카롭고 깊은 통증이 느껴집니다. 근육통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입니다. 겔브와 펜바치리는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 양옆으로 가서 어깨 밑으로 팔을 넣습니다. 이제 더는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떠받칩니다. 디디,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가 내려가게 도와줄게. 그들은 약속한 대로 셰르파가 그녀의 대부분의 체중을 지탱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해발 29,000피트에서는 건강할 때조차 움직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누군가를 사실상 떠매고 가면 걸음마다 사투가 됩니다. 그들은 200, 300피트쯤 내려가고 칼파나는 계속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습니다. 셰르파들은 그녀를 붙잡아 일으키고 계속 이동합니다. 오후 2시쯤이 되자 그들은 아마 600피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약 28,400피트에 있으며 여전히 죽음의 지대에 있습니다. 캠프사 안전지대까지 몇 시간이 남았고 칼파나의 상태는 악화되어 호흡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칼파나는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거칠게 숨을 헐떡입니다. 이제 그녀의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셰르파들은 그녀를 들고 끌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에서 누군가를 들고 이동해도 1시간에 100피트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겔브는 고글 너머로 칼파나의 초점 잃은 얼굴을 봅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회색으로 변하고 그는 이런 모습을 전에도 본 적이 있어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은 계속 하산하며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27,500피트 지점인 발코니에 도착해서 14시간 전 등반 중 겔브가 칼파나에게 돌아가자고 애원했던 바로 그 바위 턱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칼파나를 플랫폼에 눕힙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대앉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움직입니다. 셰르파 겔브가 옆에 무릎 꿇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자 게이지는 빈 상태입니다. 산소통은 아마 정상과 이곳 사이 어딘가에서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예비 산소통을 꺼냅니다. 그의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빈 산소통을 분리하고 새 산소통을 연결한 뒤 유량을 조절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칼파나의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절박한 숨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펜바치리는 그녀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이름을 부릅니다. 디디,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캠프산은 여전히 1500피트 아래에 있고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칼파나는 더 버티기 힘들고 호흡도 불규칙해집니다. 한번 숨을 들이쉬고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쉽니다. 이어 긴 정적이 흐르고 그녀의 가슴이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부가 그녀를 흔들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를 압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등반가들에게서도 봤습니다. 해발 27,500피트에서 숨이 멈추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전문 시설을 이용할 형편이 안 되어 혼자 사원 계단에서 훈련했던 이 여성. 몸이 돌아가라고 비명을 질러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두 셰르파는 누구도 원치 않는 선택을 마주합니다. 해발 27,500피트에서는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헬리콥터가 이 높이까지 오를 수 없고 공기가 희박해 양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지대에서 시신을 옮기는데 10시간의 극한 노동이 필요하며 그 일은 그들 역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그곳에 남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를 두고 떠나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도 그들을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부는 배낭에서 밧줄을 꺼내 그녀의 시신을 절벽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나중에 있을 수습 작업 중에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파나 다시에게서 등을 돌리고 사캠프로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5일 후인 2019년 5월 28일 셰르파 팀이 위험한 수습 작업 끝에 그녀의 시신을 성공적으로 수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해를 산 아래로 점차 옮겨 베이스 캠프까지 운반했습니다. 시신은 루클라로 옮겨진 뒤 공식 절차를 위해 카트만두로 항공 이송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일 갈파나의 시신이 오디샤 부바네스와르의 비주 파트나이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형제인 프라딥은 유해를 인수하러 카트만두에 갔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칼린가 스타디움 컴플렉스에서 그녀의 시신은 약 1시간 동안 안치되었고 수백 명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가 2017년에 오디샤 주립박물관에 기증한 등산 장비가 추모의 의미로 전시되었습니다. 제가 칼파나의 마지막 순간, 그 발코니에서의 시간을 생각할 때면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을까요? 그녀는 셰르파들이 10시간 전에 한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머니 사진을 떠올리고 자신이 했던 약속을 생각했을까요? 부아시시, 에베레스트. 어머니, 저는 에베레스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돌아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의도한 대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칼파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오디샤 출신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으며 2019년 올바른 이유로 다시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평화를 증진하며 늦게 시작하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정상에 올라 성공에 깃발을 꽂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상병은 정말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성공하려는 의지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그 의지가 죽음을 부르는 것이 되었을 때조차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산은 약속이나 결의 혹은 10년에 걸친 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칼파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했고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지만 등반 18시간쯤에 결국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1998년 5월 24일 오전 7시 50분 에베레스트 산 해발 28,000피트. 그녀는 움직일 수 없어. 그녀의 다리가 접혀버려. 그녀는 손이 얼어 꼼짝 못해.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있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속삭일 수 있는 말은 날 떠나지 마요 뿐이야.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등반가들이 바로 저기 있어요. 그녀는 그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녀를 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요. 이 가슴 아픈 순간이 오기 며칠 전 한 단어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그녀는 이 등반가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프란시스 아르센티에프와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는 1998년 에베레스트에 발을 들이기 몇 달 전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보조 산소 없이 함께 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진정으로 대등한 동반자로서요. 프란시스는 보조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첫 미국인 여성이 될 예정이었고 세르게이가 그녀를 안내할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꿈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것은 탄탄한 계획이었어요.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
남편은 20세기 최고의 소련 산악인 중 한 명이었어요. 등반가가 되기 전 그는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위성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한 전기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말 그대로 로켓 과학자였다가 산악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업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살아있는 등반가 중에서 소련의 25,000피트급 5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노우 레오파드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1991년에 산소 없이 알파인 스타일로 안나푸르나 북벽을 등반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 미중러 합동 평화 등반에서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시스 자신도 유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산을 성공적으로 등정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브루스 산을 스키로 내려온 첫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련 시대의 파미르 산맥에서 24,600모피트까지 등반한 적은 있었지만 26,000피트, 산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녀가 26,000피트 이상에 처음 도전하는 것으로 2,000피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믿었고 1998년 봄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등반 경로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5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원정대와 함께 북동 능선을 통해 북쪽에서 에베레스트를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즌 베이스 캠프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처럼 그들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베이스에 그냥 도착해서 바로 정상까지 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몇 주 동안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몸이 희박한 공기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과정을 고소적응이라고 하며 산을 점차 올라가면서 특정 캠프 지점에서 쉬는 동안 몸이 점차 적은 산소로도 기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신중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월 19일,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약 26,000피트에 위치한 6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등반가들이 데스존이라 부르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해 인간이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몸이 천천히 죽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매 시간마다 근육이 분해되고 장기가 힘들어하며 뇌가 서서히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캠프 6에서 그들은 정상의 마지막으로 도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정상 등정 시도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새벽 1시에 캠프 6을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헤드램프로 길을 비추며 이동했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한다는 것은 정오쯤 가장 따뜻할 때 정상에 도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일광이 확보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새벽 1시에 등반을 시작하려고 일어났을 때 헤드램프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해발 26,900피트에 극심한 추위가 배터리를 모두 방전시킨 것이었습니다. 헤드램프가 없어 그들은 어둠 속 에베레스트 험난한 지형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6시 30분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등반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5시간 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보조 산소 없이 계획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약 27,900피트 지점에 있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기술적인 암벽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계속한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하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캠프 6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죽음의 지대에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세르게이가 텐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베이스 캠프에서 함께 등반하던 동료이자 팀원인 아나톨리 모시니코프의 텐트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나톨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에게 여분의 배터리를 주며 다음 등반에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5월 21일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몸은 이미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대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캠프6에서 겨우 300피트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쉴 때도 그들은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이틀 밤을 보낸 누적된 영향이 그들에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캠프6로 후퇴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3박을 보낸 셈입니다. 한편 같은 날 그의 친구 아나톨리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후 6시쯤 그는 정상에서 이미 6번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세르게이는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자신들의 실패한 시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아나톨리가 세르게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이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데스존에서 사흘밤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바로 그날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내려가세요. 다시 시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는 매 시간마다 더 약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르게이는 다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나톨리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자신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쉬고 몸을 회복한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모함이나 오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세르게이가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산에서 해냈습니다. 그의 아내도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돌아서기 전 거의 정상에 도달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원정을 위해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았고 몇 주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몸을 추위와 희박한 공기에 적응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첫 미국인 여성이 되려는 꿈을 바로 이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왜 포기하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그만두는 게 현명할 때도 뇌는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 못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라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나톨리는 내려가고 프란시스와 세르게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8시간 후 5월 22일 새벽 2시 그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를 위해 캠프6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돌아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그들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네 밤을 보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아가는 듯했고 다리는 깊고 지치는 통증으로 불타올랐으며 아무리 쉬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아나톨리 샤바노프가 별도의 원정대의 리더로서 강력한 60배 망원경을 통해 여러 등반팀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프란시스와 세르게이가 등반을 시작한 지 약 8시간쯤 되었을 때 샤바노프는 해발 약 27,900리베피트에 위치한 첫 번째 스텝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1만 피트 아래에서 망원경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지 샤바노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발견된 지 4시간 이 지났을 때 그들은 겨우 해발 28,250피트에 위치한 두 번째 스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4시간 동안 750피트밖에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에 200피트 미만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라면 그들은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는 에베레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는 오후 6시쯤에 집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근처에 있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하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000피트에서 지친 상태로 어둠 속에서 하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아직 정상에서 8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속도로 그 거리를 가려면 최소한 4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사로잡혔던 꿈을 향해 계속 오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갈 때마다 하산할 수 있는 햇빛이 줄어들고 실수할 여유도 줄어들며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도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올랐습니다. 오후 5시 45분
그날 일찍 정상 등정에 성공한 원정대의 또 다른 등반가인 루스탐 라두고포프가 하산하던 중 정상에서 약 300피트 아래의 완만한 경사면에서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마주쳤습니다. 루스탐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전부터 등반을 해왔고 이제는 자신의 몸이 버티지 못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스탐은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보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의 보고에 따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앉아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루스탐에게는 이번 정상 등반 시도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해는 지평선 가까이 낮게 떠 있었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아직 정상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쳐 있었고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탐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산을 따라 150피트를 다시 올라가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라고 루스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요. 아직 하산 경로를 볼 수 있을 만큼 빛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고 이번 정상 등정 시도에서 세 번째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슴 아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두고포프는 다시 프랜시스를 바라보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고 자신의 생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드코포프는 돌아서서 하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해가 점점 지고 기온이 떨어지며 그림자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다음 30분 동안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수백 피트를 오르는 동안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결연함과 절박함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오후 6시 15분경 빠르게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 보조산소 없이 27,000피트 이상에서 5일을 보낸 후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역사책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하는 사진도 승리의 환호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두 사람이 저무는 빛 속에서 세상 꼭대기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발 29,029피트 정상에서 26,900피트에 위치한 캠프 6까지는 2,000피트가 넘는 고도 차이를 내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좋고 다리에 피로가 없다면 그 구간을 내려가는데 최소 4-5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다리에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시간 이상 등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밤을 죽음의 지대에서 보냈고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그들에게는 그나마 앞이 보이는 어스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최소한 4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산소도 없이 말이죠. 세르게이는 이게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안전망이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여기서 언급 안 한 게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루스탐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에게 백업 플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그는 프란시스와 함께 해발 28,280피트 정상에서 약 750피트 아래에 비상 보급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보급품에는 산소통, 텐트, 그리고 따뜻한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만약 늦게 정상에 오르고 어둠 속에서 유캠프까지 내려갈 수 없다면 그 보급품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 텐트를 치고 산소를 사용하며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햇빛과 새로운 산소를 가지고 남은 1400피트를 유캠프까지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해발 28,280피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텐트 안이라고 해도 정말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텐트는 그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었습니다. 산소는 그들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아침이 되면 그들은 경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게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것은 라두고포프가 이미 하산하는 길에 그들의 보급품을 지나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두고포프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산소통은 있었지만 그들이 해발 28,280피트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의지했던 텐트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텐트는 3000피트 아래인 해발 25,260피트에 있었습니다. 그 텐트는 보급품 저장소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세르게이는 그 텐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확인된 목격자 진술이 아니라 등산 전문가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세르게이는 라두고포프에게 보급품을 둔 곳에 텐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두고포프가 보급품을 둔 곳을 확인했을 때 텐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셰르파의 지원 없이 등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장비를 산 위로 옮기는 일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텐트를 은니처에 넣을 수 있었던 건 오직 그들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은 프랜시스와 세르게이가 단순히 비상용 텐트를 충분히 높은 곳까지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탈진입니다. 보조 산소 없이 데스존에서 4일 밤을 보낸 후 그들의 몸은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텐트 무게로 15파운드를 더 들고 28,280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쇠약해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 고소적인 등반 때 텐트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려다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극한의 고도에서는 인간의 뇌가 특정하고 기록된 방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는 의도와 현실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르게이는 산소가 부족한 뇌 때문에 텐트를 옮길 것이다 라는 계획과 텐트를 옮겼다 라는 기억을 혼동해서 텐트가 보급품 위치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발 28,000피트에서는 그런 종류의 인지적 오류가 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프란시스와 세르게이는 존재하지 않는 안전망을 향해 자신 있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두운 밤 7시 30분이 지난 후 약 28,280피트 지점에 숨겨둔 보급품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산소통을 찾았고 거의 비어있는 배낭도 발견했으며 라가포프가 이미 봤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텐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텐트가 실제로 있는 곳까지 3,000피트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 그나마 승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0피트를 내려가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고 28,280피트의 고도에서 아무런 대피처도 없이 오직 저장소에 있던 산소통과 입고 있던 옷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거의 28,300피트의 고도에서 노출된 채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의 일부만 노출되어도 목숨을 잃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계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산소와 온기가 부족해진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딛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 둘 다 아침까지 살아남았습니다. 5월 23일 해가 뜨자 그들은 하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날 아침 어느 시점에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오전 9시 35분입니다. 5월 23일 오전 9시 35분 정상 등정을 시도하던 우즈베키스탄 원정대 소속 5명의 등반가들이 27,700피트 지점에서 세르게이가 하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내려오지 않았나요? 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녀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는 아무 말 없이 26,900피트에 위치한 6번 캠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자기 아래에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오전 10시 40분 우즈베키스탄 원정대가 약 27,900피트 지점에 퍼스트 스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이 혼자 바위에 기대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의 재킷은 열려 있었고 등반용 하네스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발 27,900m피트에서 이런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였다. 그리고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단순히 커다란 검은 원처럼 확장되어 있었고 빛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심각한 뇌손상의 징후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해발 28,280피트에서 노출된 채 밤을 보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의 조직이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즈베크 탐사대 보고서에서는 그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중하게 말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걸을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체중을 실지 못했습니다. 등반가들이 그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고 서툰 그녀의 손은 마스크를 더듬거리며 벗겨냈습니다. 이것이 거의 28,000여 피트에서 30시간 동안 노출된 후 고산성 뇌부종의 말기 모습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그녀의 뇌가 두개골 안에서 부풀었습니다. 부종 때문에 그녀의 운동 기능, 즉 손과 다리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직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모든 의미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몸만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은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 연락해 원정대 의사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을 주었고 분당 4리터의 보조산소도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와 손을 마사지하며 얼어붙은 팔다리에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 자신도 정상 등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이전부터 등반을 시작했고 정상에 오르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등반가는 정상으로 올라갔고 2명은 프랜시스와 남았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 2명의 등반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 명씩 똑같이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산소도 부족해지고 있었고 몸도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랜시스를 산의 고정 로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의 마스크에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한 뒤 그녀를 남겨두고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해가 지고 있을 때 정상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2명이 프랜시스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이용해 프랜시스를 산 아래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를 약 260피트 아래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프랜시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프랜시스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산 뇌부종으로 인한 뇌부종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그녀를 더 이상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는 동안 내리려고 하면 그녀가 밧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산 아래로 내릴 수 있었다 해도 경련 중인 그녀를 옮기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빨리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랜시스를 마지막으로 다시 밧줄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의 산소가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약 27,640피트 지점의 작은 바위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프랜시스는 해발 27,640피트, 에베레스트 산 비탈에 밧줄로 묶인 채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며 어둠이 산 위를 뒤덮었습니다. 이때 프랜시스는 약 6일간 해발 27,000피트 이상에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3명이 처음으로 캠프6에 도착했다. 그들은 세르게이에게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27,900m피트에 있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시 등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크 팀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산소통, 차, 약을 주었습니다.
그와 그녀에게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올라가던 중 그는 오후 8시 40분쯤 캠프 6으로 내려가던 또 다른 우즈베크 등반가 올렉 그리고리에프를 만났습니다. 세르게이가 프란 여기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리에프는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는 그녀를 향해 어둠 속으로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998년 5월 2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에겐 목격자가 없고 나중에 발견된 증거들이 일부 이야기만을 전해줍니다. 세르게이가 프란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스엑스와 밧줄은 다음날 아침 프란시스가 누워있던 곳에서 약 150,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곳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알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그녀와 얼마나 오래 있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 밤 어느 순간 세르게이가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산소를 가지러 갔는지, 도움을 구하려 했는지, 아니면 어둠과 피로로 발을 헛디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산비탈 어딘가에서 프랜시스가 누워있던 곳에서 약 740피트 아래에서 숨졌고 프랜시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24일 두 번째 등단대가 프랜시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6일 동안 27,000피트 이상에 있었고 약 36시간 동안 28,000피트 이상의 외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엘리아스 두크 바탈린이 오전 7시 50분경 그녀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아프리카 원정대 이안우달, 캐시 오다우드, 그리고 4명의 셰르파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캐시는 프랜시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때 본 광경은 평생 그녀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프랜시스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고 완전히 매끄러워서 마치 도자기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위를 응시하며 초점이 풀려 있었고 동공은 거대한 어둠의 공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능한 가장 느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안 오달과 셰르파 장군은 프랜시스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발에 조금이라도 체중을 실을 수 있다면 2명의 등반가가 그녀를 양쪽에서 지탱해주며 내려가도록 돕거나 최소한 더 안전한 위치로 옮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들어 올리자 다리가 스파게티처럼 휘어져 주저앉았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노출로 인해 그녀의 다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미국인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계속해서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들의 질문이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새 문구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오다우드는 충격을 받으며 프랜시스가 사실 소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언어의 단편들만 내뱉고 있었어요. 이것은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들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다우드와 우달은 그녀와 거의 1시간 함께 했어요. 그들은 프랜시스에게 차를 주며 따뜻한 액체를 먹이려 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다리를 다시 확인하고 마사지하며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징후라도 있는지 살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들은 자신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돌아서서 내려갔어요. 프랜시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24시간 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기온은 여전히 혹독하게 추웠고 프랜시스는 그 밧줄에 묶인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지만 의식은 계속 남아 있었죠. 그날 아침 어느 시점에 셰르파들이 그녀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날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략 오전 10시 55분쯤에요. 1998년 5월 24일
오전 10시 55분쯤 프란시스 아르센티에프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점까지 약 48시간 동안 야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도우려고 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고 남아있는 의식이 어떤 수준이었든 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건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날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능이나 무모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이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세르게이 혼자서 성공했던 방법은 1998년에 그들이 마주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프란시스는 28,000피트 산을 등반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경험의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5월 22일 세 번째 정상 등반을 시도할 때쯤에는 이미 그들은 데스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정상 등정은 계획이 없던 하산을 강요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하산은 분리를 초래했고 분리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이것이 성공의 모습입니다. 날씨는 안정적이고 로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가까우며 등반 대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캐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처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26,000피트 이상에서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몸은 회복 불가능한 것을 잃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곧 산소이고 산소가 곧 생존입니다. 앞줄이 느려지더니 멈춰섭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폭풍도 붕괴도 긴급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에베레스트에서 모든 규칙을 지켜도 결국 하산할 방법 없이 갇힐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2019년 5월 21일 전문가들이 2019년 등반 시즌을 에베레스트가 무너진 해라고 부르게 만든 날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돈캐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것이 과장이 아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돈캐시는 유타주 샌디 출신의 55세 영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노벨티에서 농장 소년으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돈 캐치는 남달랐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돈으로 더트바이크와 폭스바겐 그리고 픽업 트럭까지 샀습니다. 10대 때도 돈 캐시는 늘 독립적이었고 다음 거래를 구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타이페이와 오클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근면성과 자기 규율을 키웠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유타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과 중국어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아내 모넷 클레이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986년에 결혼했고 이후 33년 동안 함께 인생을 읽어갔습니다. 4명의 자녀, 3명의 손녀, 그리고 샌디에 있는 집. 산을 떠올리게 하는 삶은 아니지만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술 영업에서 기업의 매출을 수억 달러로 성장시키며 BMC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인사이드 세일즈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좌우명은 단순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서 옵니다. 함께 일한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돈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은 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등반을 시작하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7대륙의 최고봉, 즉 세븐 서밋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일이었죠. 2000년대 초 그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 해발 19,341피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아콩카과, 유럽의 엘브루스, 오세아니아의 카르스텐스 피라미드에도 올랐습니다. 2019년 1월까지 돈은 7대륙 최고봉 중 6곳을 등정했지만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솔직히 제가 조사한 것 중 가장 혹독한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디날리에서 돈은 정상까지 오르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빠르진 않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테너는 나중에 아버지의 등반 스타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빠른 분은 아니지만 절대 멈추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디날리에서 그 결단력 덕분에 그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력 때문에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기도 했죠. 하산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오른손 세 손가락에 동상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절단해야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산이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해보며 아마 더 안전한 취미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수 손가락을 만들어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대화의 소재로 삼으려고요. 그는 손가락을 잃고도 이를 농담 삼으며 그래도 정상까지 갔잖아요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1월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불과 4개월 전 돈은 6번째 정상인 남극의 빈슨산에 올랐습니다. 해발 16,050피트로 이곳은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산 중 하나입니다. 콜로라도 출신의 등반가 피터 로울이라는 사람이 그 원정에 함께 있습니다. 그는 돈과 등반 중에 텐트를 함께 썼고 빈슨산에서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상이 돈의 코를 공격했습니다. 피터는 조직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터는 나중에 돈이 사실상 자신의 코와 작별 인사를 하고도 계속 등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돈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몸은 대가를 치렀고 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으면 그는 오히려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고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때론 계산된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으니 후회 없습니다. 2019년 1월 말 도니 빈슨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코의 일부를 잃었지만 6번째 정상 등정을 마쳤습니다. 그에게는 에베레스트만 남아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봉우리이자 그가 이룬 것의 정점이었습니다. 돈은 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돈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BMC 소프트웨어에서 부사장직을 그만두었습니다. 25년간 회사에서 승진한 그는 지부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링크딘에 5개월간의 안식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자신의 새로운 직함을 최고 경영자 산악인로 올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1월에는 빈센트, 4월과 5월에는 에베레스트, 그리고 6월에 돌아와서 경력의 다음 장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돈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에게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랐고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는 잠깐 옆길로 새겼습니다. 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2019년 에베레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평범한 등반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는 전문가들이 이제 에베레스트가 무너진 해라고 부르는 해였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팔은 그 해 봄 외국인들에게 사상 최대인 381개의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각 허가증의 비용은 11,000달러입니다. 허가증 수수료만으로 네팔 정부에 420만 달러가 들어온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분명히 기준이 있지 않나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2019년 허가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11,000달러와 건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전에 산을 올라본 적이 있다는 증명도 필요 없었고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는 요구 조건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의사가 심장마비가 없을 거란 서명을 해주는 것뿐이었고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381명이었고 거기에 셰르파와 가이드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5월 초 예상치 못한 사이클론이 히말라야를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산에 로프를 설치하는 팀들이 지연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출발할 준비가 된 원정대들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베이스 캠프에 발이 묶인 채로 날씨를 지켜보며 시간과 돈, 산소를 허비하고 있었죠.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맑아졌을 때 일기예보에는 걱정스러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정상 등반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을 만큼 바람이 잔잔한 날이 단 5일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11일 연속으로 좋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그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시즌에는 원정대들이 분산해서 등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은 일찍 가고 어떤 팀은 늦게 갑니다. 모두가 붐비지 않고 각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모두가 한 번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건 그냥 정상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일반 산을 오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한 줄로 걷는 오솔길로 한 사람만 통과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날씨 좋은 날엔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이 50, 60명 정도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기다렸다 움직이고 다시 기다려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계속 전진합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320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모두 같은 짧은 시간에 정상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었죠. 하지만 돈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 그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무엇이 돈을 그토록 자신하게 했고 시스템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규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돈이 히말라야에 온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하기 10년 전 돈은 아내와 4자녀를 데리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17,000피트를 걸어 올라가 산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돈이 언젠가 도전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관련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가족은 위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을 위해 돈은 산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네팔 회사인 파이오니어 어드벤처를 고용했습니다. 가장 고급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가장 저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등반을 위해 약 35,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의 가이드는 락파 누르구 셰르파와 파상 텐징 셰르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에베레스트를 여러 번 등정한 경험 많은 등반가이자 전문가였습니다. 2019년 초 네팔로 떠나기 전날 밤 돈은 감사일기의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가족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혹시라도 이게 내 마지막 감사일기가 될까봐. 에베레스트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내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 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지. 후회는 없어. 곧 모두를 다시 만날 거야. 돈은 에베레스트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사태, 크레바스, 폭풍, 그리고 죽음의 지대. 하지만 돈에게 곧 일어날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1일 저녁 남쪽 코레 캠프사 해발 26,000피트 돈은 텐트 밖에 서서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헤드램프, 여분의 배터리. 그의 주변에서도 다른 등반가들이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희박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얕고 불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순간이었습니다. 10년에 걸친 도전을 완성할 마지막 정상 등반이었습니다. 돈은 산을 올려다보았고 그가 본 것은 안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150개의 헤드램프가 어둠 속에서 산을 따라 뱀처럼 이어져 있었고 빛나는 선처럼 겹겹이 쌓여 검은 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팀들, 그 많은 가이드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이후였습니다. 돈은 산소통을 연결하고 배낭을 조정한 뒤 그의 가이드인 라파누르브와 파상 텐진과 함께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밤새 등반해서 해 뜰 무렵 정상에 도달하고 충분한 햇빛이 있을 때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 등반은 보통 왕복 8, 10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지대에서 몸이 견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은 아들 테너가 말한 대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어둠 속을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반을 계속할수록 모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등반 전에 봤던 그 줄은 바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이 고정 로프에 연결해 한 명씩 이동해야 하는 기술 구간에서 사람들이 멈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발 27,000피트, 28,000피트에서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동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소가 곧 시간입니다. 힐러리 스텝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80피트 높이의 거의 수직 암벽으로 이 좁은 구간은 한 번에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등반가들은 내려오는 등반가들을 기다려야 했고 내려오는 등반가들은 올라가는 등반가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연은 2시간, 때로는 그보다 더 길어졌고 돈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태양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완전한 대낮으로 변했습니다.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몇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몇몇 등반가들은 돌아섰지만 돈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상은 바로 저기, 불과 몇백 피트만 더 가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5월 22일 아침 5시 30분쯤 히말라야 산맥 위로 해가 떠오를 때 돈케치는 마침내
해발 29,029피트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곧바로 돈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돈캐 씨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짧게 헐떡였습니다. 연결음이 지직거렸고 아들 테너가 전화를 받자 돈의 목소리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일궈온 이 산에 오를 수 있어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돈캐 씨는 감격했을 거야. 솔직히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40년 동안 이 산에 대해 읽고 수십 년 동안 사진을 바라보고 몇 달 동안 세계의 정상에 서는 꿈을 꾸었다고 상상해보세요. 6개의 정상 등반을 마치고 손가락 3개를 잃고 코의 일부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정점이자 결승선이었습니다. 그가 희생한 모든 것, 노력해온 모든 것,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으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기도 깃발들, 사방으로 펼쳐진 풍경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진을 찍고 있던 도중에 돈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넘어지며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계산 꼭대기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코 멈추지 않던 돈 캐시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12시간 넘게 등반했고 평소보다 4-6시간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6,000피트 이상에서는 등반가들이 데스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 고도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기 중에 없습니다. 몸은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굶주리고 뇌는 부어오르며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산소 계산은 정말 잔인합니다. 고유량으로 사용할 경우 표준 3리터 산소통은 3-4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돈의 12시간이 넘는 등정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3-4리터 산소통을 3-4개나 소모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의 시간도 있었죠. 전화통화, 사진 촬영, 그리고 압도적인 자부심과 성취감까지 이 모든 것이 1m 남짓한 정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후 그의 두 셰르파 가이드인 락파 누르브와 파송 텐징은 거의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해발 8,848m, 즉 29,029피트에서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 아픕니다. 매우 위험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산소 압력을 높이고 팔다리를 마사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 돈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의사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셰르파들이 얼마나 안도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되살렸고 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을 때 돈은 도저히 설 수 없었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몸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해발 29,029피트에서는 걸을 수 없으면 내려갈 수도 없어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내려갈 수 없다면 죽게 됩니다. 이제 그 교통체증이 이해가 되시나요? 셰르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서 돈과 함께 머물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곳에 머무는 매 순간 세 사람 모두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를 데리고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내려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극한 고도의 데스존에서 움직일 수 없는 등반가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락파 노르브와 파상 텐징은 망설이지 않고 돈을 정상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직으로 80피트 돈이 자신의 꿈을 이룬 곳에서 80피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힐러리 스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비극에서 제가 조사한 죽음들 중 가장 잔혹한 사례 중 하나로 바뀝니다. 락파 노르브와 파송 텐징이 돈과 함께 힐러리 스텝에 도착했을 때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200명 넘는 등반가들이 줄지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힐러리, 스텝에는 고정 루프가 하나뿐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올라가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 내려오고 있으면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10분, 15분 정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명이 넘는 등반가들, 이 같은 좁은 구간을 지나가려고 했고 락파 노르부와 파상 텐징은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데리고 그 줄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전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8,770피트 높이에서 돈을 두 사람 사이에 눈 위에 눕힌 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데스존에서 파이오니어 어드벤처는 그들이 최소 2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렸다고 나중에 보고 있습니다. 2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캠프4에는 쉼터와 의료용품 그리고 돈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곳은 그들보다 불과 2,7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그건 4, 6시간 정도 하산하면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돈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셰르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산소를 돈에게 주었고 자신의 생존 여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센 바람 속에서 돈을 따뜻하게 해주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의식을 잃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지대라는 냉혹한 현실은 그곳에서는 몸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미 26,000피트 이상에서 1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도에서의 추위와 극도의 피로가 겹쳐지면서 돈의 몸은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셰르파들은 계속해서 돈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버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줄이 움직여서 너무 늦기 전에 그를 캠프4로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줄은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돈은 두 번째로 쓰러졌습니다. 셰르파들은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했고 다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조치들은 처음에는 그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돈의 눈은 뜨지 않았고 가슴도 오르지 않았으며 몸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도널드 린 캐시는 힐러리 스텝에서 40년 꿈을 이뤘던 곳에서 80피트 떨어진 곳, 안전지대보다 2700피트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눈사태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 추락이나 폭풍, 자신이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였던 어떤 위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정체 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몸이 멈춰가며 자신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두 셰르파가 무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35,000달러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해준 시스템은 그를 살아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돈만이 그 시즌에 목숨을 잃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봄 에베레스트에서 11명의 등반가가 숨졌습니다. 4명은 인도 국적이었고 2명은 아일랜드인, 2명은 미국인, 1명은 영국인, 1명은 오스트리아인, 1명은 네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들에는 불안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교통체증에 갇혀 탈진하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산소가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죽음에는 섬뜩한 대목가 있습니다. 돈과 함께 빈슨산에서 텐트를 나누며 4개월 전 동상으로 코를 잃을 뻔한 돈의 모습을 지켜봤던 등반가 피터 로우리 기억하시나요? 피터 로우리는 돈이 사망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피터 로우리는 여전히 밝은 다운슈트를 입고 눈에 반쯤 덮인 부츠를 신은 채 사망한 지 24시간도 안 된 돈의 시신을 지나쳤습니다. 피터 로우리 씨는 기자들에게 5년, 10년, 20년 전에 숨진 시신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지 이번 시즌에 숨진 시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4시간도 안 된 시신을 볼 거라고는 정신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텐트를 함께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꿈을 공유했습니다. 피터 로우리 씨는 이제 그의 시신을 넘어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이런 곳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번이나 등반된 산이 어떻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있습니다. 네팔 관광부는 등반가들이 얼마나 살아서 돌아오는지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집계하지 않지만 수익은 집계합니다. 관광산업은 네팔 전체 GDP의 약 7%를 차지합니다. 에베레스트의 생계를 의존하는 계절 노동자가 4만에서 5만 명에 달합니다. 네팔 정부는 2019년에 허가증으로 420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등반가들은 가이드, 장비, 포터, 음식, 숙박에 돈을 씁니다. 전체 경제적 영향은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왜 네팔이 더 엄격한 요구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고 제한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금방가를 돌려보낼 때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평균 소득이 약 100달러에 불과한 나라에서는 그건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네팔이 규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집행하지 않는지에서 드러납니다. 2019년 사망사고 이후 네팔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등반가들은 18,000피트 이상의 봉우리에 오른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이드 회사들은 고산 원정 조직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이고 진지하게 들렸으며 네팔이 마침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보여주기식 규제이라 부르며 실제 변화 없이 행동만 하는 척한 제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솔로 등반 금지는 2017년에 도입되었고 2019년에 다시 도입되었으며 2023년에 또 한 번, 그리고 2025년에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경험 요건도 여러 번 제한되었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투명합니다. 몇 년마다 비극이 반복되고 분노와 약속이 이어지지만 결국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고 또 시신이 늘어납니다. 2020년 시즌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 등반이 재개되자 네팔은 400개가 넘는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최고인 478개의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 시즌에는 17명에서 18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돈 캐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시스템은 여전히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의 시신은 에베레스트 고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4만에서 7만 달러가 들고 10명의 셰르파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가족은 시신 수습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시신이 산에 남길 원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파이어니어 어드벤처를 고소하거나 가이드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형제는 네팔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르보와 텐싱에게 우리 가족이 돈을 구하려고 한 그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아름다워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에베레스트에서 죽는 것도 받아들였고 이를 일기에 썼습니다. 그는 위험, 눈사태, 크레바스, 폭풍 같은 것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다가 죽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명보다 수익을 더 중시하는 시스템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명, 이 자신의 유일한 안전 경로를 막을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온전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고 세상 꼭대기에 선 듯했지만 그 정상에서 80피트 떨어진 곳의 정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줄은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